조금 뭐 예.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한 질문이긴 한데 좀 쉬운 질문부터 쉽게 예.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이 유승민 후보와 바른정당에게는 어떤 의미고 어떤 의미가 돼야 된다라고 나는 목표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한국의 보수가 이승만부터 박근혜까지 하나의 한 시대였는데 그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거기에 맞는 새로운 보수로서 처음 이제 제대로 검증을 받아보는 거니까 나는 이번 대선에서 내가 얻게 되는 지지가 새로운 보수에 대한 지지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새로운 보수라는 게 그 국민들께서 제대로 아시면 그러면 아 저런 정치가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실 건데 대통령 탄핵 사태가 이렇게 그런 거를 눈을 상당히 가려버리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아쉽죠. 예. 오히려 대통령 탄핵이 없었다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승만부터 박근혜까지의 한 보수의 시기가 정리가 되고 그 다음 어떤 새로운 보수의 가능성이 더 열릴 수 있었다고 보시는 거세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있어서 오히려 새로운 보수에 대한 어떤 그렇죠. 열망 이런 거는 강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국민들은 특히 보수층은 이 보수층답게 굉장히 변화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느리고 대통령 탄핵 사태가 없었더라도 보수는 나는 그 낡은 보수는 생명을 다했다 그렇게 진작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통령 탄핵 사태가 터지니까 아 이런 사태를 계기로 좀 더 새로운 보수가 좀 이 뭐라 그럴까 꽃 피울 수 있겠구나 오히려 계기가 역사적인 계기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현실은 굉장히 좀 더디게 진행이 되는 그런 상태 같은데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는 뭐 옳은 거기 때문에 이게 시점의 문제지 언젠가는 아 보수가 전체가 자각을 하고 이를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연장에서 지금 대구 경북에 지금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사실 하시다시피 하시는데 그 실제 이번 대선에서 어떤 그 대구 경북의 여론 지형을 좀 바꿀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번 대선이 아니더라도 그 이후에 바꿀 수 있다든지 어떤 그런 가능성은 좀 보이십니까? 당연히 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럼 대구 경북은 뭐 인구의 10%니까요. 우리 5천만 인구 중에 10%니까 뭐 보수가 대구 경북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뭐 심지어 호남에도 보수는 있다고 생각해. 건전한 보수는. 수도권, 충청, 강원 뭐 다 나는 건전한 보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부산, 울산, 경남에도 그렇고 대구 경북이 이제 이 극단적인 보수 지지자들이 거기에 이제 많았죠. 뭐 극단적이라기보다 뭐라 일방적으로 지지해 왔으니까 이제 거기가 변하면 이제 보수가 변하는 걸 확실히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데 대구 경북이 보수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속도 이거는 더딜 수 있지만 대구 경북이 어떻게 보면 그 뼛속에 피 속에 흐르는 DNA는 나는 확실히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으로 늘 내가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 며칠 전에 그 칠성시장에서 거 하시면서 이제 잘 안 보이시던 모습도 보이셨는데 이제 이렇게 좀 다니시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글쎄요 그 뭐 우리 근데 경향신문 기자님들도 같이 좀 다니신 부분은 알겠지만 실제 서문시장이든 칠성시장이든 반야울 시장이든 아니면 무슨 내가 다닌 데가 주로 뭐 영천, 안동, 영주 이번에 뭐 상주, 우성, 군위, 청송 그렇게 계속 다녔는데 경남 지역 빼고는 계속 다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현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예.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훨씬 괜찮고 다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문재인을 싫어하는 그런 정서가
여론조사 지지도에 문재인 지지도가 나오는 것보다는 문재인 싫어하는 정서가 나는 훨씬 강한 것 같고 문재인 싫어하니까 이제 대안이 누구냐 찾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안철수한테 간 지지 아니냐. 이게 선거가 길면 이제 안철수 지지라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할 건데 요 짧은 기간 안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 아마 근데 대구 경북에서 지금 이제 유 후보를 반대하고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민심이 보면 이렇게 뭐 들어보면 그 자체 뭐 배신 뭐 이런 논란보다 그 탄핵을 그래도 어떻게 주도할 수 있느냐. 그 사실 주도한 것처럼 그렇지만 그걸 그냥 그걸 문제 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 혹시 당시 탄핵에 적극 나섰던 걸 후회하시거나 이런 건 없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예. 탄핵하고 탈당이겠죠. 탄핵하고 탈당 두 가지겠는데 탈당에 대해서는 끝까지 망설였던 측면이 있고 나는 뭐 새누리당 안에 남아서 개혁을 해보고 싶었던 사람이니까 탈당에 대해서는 끝까지 망설였던 측면이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저렇게 몇 달 동안 꼼짝도 안 하고 하나도 안 바뀌는 세력하고 같은 당에 있었어도 참 깝깝했겠다. 그래서 결국 뭐 탈당할 수밖에 없었겠다. 탈당에 대해서도 뭐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고 탄핵에 대해서는 후회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탄핵을 할 때 특히 탄핵을 내가 뭐 주도하다시피 했는데 탄핵을 할 때 내가 이 일 때문에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 그런 각오는 했어요. 나는 원내대표에서 물러날 때도 뭐 공천 못 받겠구나 각오를 했고 탄핵을 주도할 때도 이 일 때문에 내가 앞으로 이 보수층에서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했어요. 했는데 뭐 전혀 후회는 없어요. 정치적 곤경을 예상하시고 각오를 하시면서까지 그걸 하신 이유는 아니 뭐 탄핵 헌법 탄핵 당해야 될 죄가 잘못이 있었으니까. 나는 11월 20일 날 검찰 공소장 보기 전에는 탄핵에 대해서 입 밖에 뭐 튀어짜도 입 밖에 꺼낸 적이 없어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실장, 전 실장, 우병우 전 수석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100% 자기 마음대로 임명한 검찰총장, 검찰 수뇌부가 지휘한 그 공소장에 보니까 그거는 뭐 경제수석이나 무슨 뭐 비서관의 녹취록이나 수첩에서 다 있는 거를 가지고 그렇게 적시를 한 그 공소장을 보니까 이걸 뭐 탄핵 안 하면 뭘 탄핵하나 싶은 그 생각밖에 없어. 난 뭐 그런 순간에는 굉장히 사람이 단순해져요. 네. 일단 조금 이제 우리 지금 다시.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탄핵을 이제 그렇게 했는데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은 전부 다 진보 후보들만 쳐다보고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은 자유한국당만 쳐다보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 그 상황이 지금 안 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세보수는 어떤 거다. 이걸 아주 한 단어로 집약을 한다면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보수는 그냥 이제 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지키는 거죠. 네, 지키는 거죠. 보수는 지키는 거니까. 지킨다는 게 이제 예컨대 헌법을 지키는 것만 해도 헌법 법률 위반해가지고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난 거고 헌법 지키는 거고 국가안보 당연히 지키는 거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당연히 지키는 거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진보가 주장하던 거 또 보수가 이제 제일 각성을 해야 될 부분이 거기에 있는 거고 우리는 지키는 거죠. 보수는 제대로 지키는 거죠. 진보가 제대로 지키느냐 공동체를 지키는 문제도 공동체를 지킨다는 게 결국은 돈도 들고 노력도 들고 어떤 국민 통합이나 이런 것도 들고 이런데 진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데 대한 오만한 자만하고 오만하고 이런 데서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문재인 후보가 자신의 흠모는 보지 안 하고 우리 보고 적폐색이라고 그러는 것 자체가 벌써 진보가 얼마나 오만한지를 보여주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동체에 대한 감각 그리고 그것을 위한 노력이 그동안 보수에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유 후보께서
저쪽 뭐 저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보 쪽 소위 말해 진보로 분류되는 후보들에 비해 이 공동체를 지킨다는 관점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이게 뭐 어떤 거다. 나는 이걸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재벌 개혁 같은 경우에도 나는 굉장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진보가 이야기하는 재벌 개혁이라는 거는 늘 정경유착이나 비리나 이런 데 초점을 많이 맞추는데 나는 진짜 시장 경제를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재벌 위주 이런 식으로 부패할 뿐 아니라 이 불공정한 이런 시장 경제로 계속 가갖고는 시장 경제가 제일 좋은 게 이렇게 각자가 알아서 하면서 아담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소년에 각자 열심히 해서 그게 사회주의 체제보다 훨씬 우월한 전체 결과를 낳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아주 혁신적인 기업가가 나오고 그 기업가 한 사람이 10만 명, 100만 명을 먹이 살리는 그런 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나 가능한 것. 근데 그래 하려면 이제 진짜 창의 혁신이 가능한 그런 경제가 돼야 되는데 재벌이 지배하는 그런 경제는 그런 게 불가능해요. 재벌이 이병철, 정주영, 김호중 이런 사람은 기업가 정신이 있었는데 그 아들, 그 손자대로 내려오면서 계속 지배하는 그런 왕국을 만들어 나가면 그거는 이제 진짜 제대로 시장 경제를 배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시장 경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기업가 정신도 안 나오고 혁신도 이루어지지 않고 정체가 되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앓고 있는 병이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진보는 그냥 재벌 체제를 깨부수고 해체하고 이런 데만 관심이 많았지 이거를 고쳐가지고 어떻게 수선해가지고 어떻게 쓸지 이 경제를 그런 데 대한 관심은 굉장히 약하다고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보수가 제대로 된 보수라면 재벌개혁도 난 더 잘한다고 보고 노동개혁도 난 더 잘한다고 봐요. 진보 쪽에서 주장하는 노동개혁이라는 게 그냥 민노총, 한국노총이 주장하는 거 거의 그대로 복사판이거든. 공무원연금개혁 추진하면서도 그랬잖아요. 전공로가 속해 있는 민주노총이 민주당을 흔들어가지고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걸 하나도 안 들어주면 공무원연금개혁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진보라는 사람들은 지금 한국의 진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왼쪽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한테 종교조든 대기업 노조든 아니면 전공로든 이런 사람들한테 다 얹혀 있으니까 국민 전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지키는 아주 좋은 정책, 균형 잡힌 정책 이거를 추진할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걸 위해서 이걸 1번 먼저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지금은 계획을 세우시는 대통령이 되면 그런 1년 차는 그런 계획을 못 해요. 못 하는 게 이게 경제 위기 안보 위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되면 뭐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자꾸 먼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던 사람일수록 위기 극복을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내가 늘 주장하는 게 이번 대통령은 대통령 되자마자 경제는 97년, 98년 같은 상황이 절대 오지 않도록 막아내는 일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 무슨 일자리를 공무원 일자리를 81만 개 만드는 거 아니고 그건 전부 다 헛소리인 게 지금은 IMF 위기 같은 게 한 번 더 오면 있던 일자리도 왕창 사라질 판에 무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는 경제 위기가 발생해서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이렇게 갑자기 2018년에 안 가도록 막는 게 제일 급선무니까 그걸 할 능력이 있는 사람, 그걸 할 능력이 있으려면 이렇게 혈액도 투입하면서 수술도 깔끔하게 빠른 시간 내에 잘해야 되고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전부 다 먼 장래의 장밋빛 이야기만 해가지고는 그 위기 극복을 못 한다고요. 안보 위기 마찬가지. 안보 위기 지금 트럼프, 시진핑, 북한 이 사이에서 이걸 어떻게 왔다 갔다 거중 조정을 하면서 전쟁이 안 나고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그 코스로 안정적으로 들어설 수 있느냐. 그게 지금 너무나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안보위기, 경제위기 극복하기도 힘든데 대통령이 취임한 사람이 나는 재벌개혁하겠다, 노동개혁하겠다, 교육개혁하겠다 이러면서 첫 일성이 개혁부터 들고 나오면 그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나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최소한 취임 1년은 경제 안보 두 개를 안정시키는 게 제일 급선무고 그 다음에 경제 안보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가면 그 다음에 아마 2년 차부터 계획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후보께서 끝까지 선거를 완주하실 거냐. 예, 뭐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떤 비용적인 문제 같은 것도 있고 이제 당의 어려움 같은. 작은 문제 아니죠. 그렇다면 끝까지 완주를 한다면 어떤 의미로 완주를 하실 거냐. 그건 내가 처음에 이야기한 보수, 새로운 보수, 새로운 보수의 이 씨를 살리고 새로운 보수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작이 돼야 되는데 단일화를 하면 홍준표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면 그건 완전히 헌법 부정한 세력들한테 주는 거니까 우리가 탈당을 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창당을 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을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우리 스스로를 존재를 부정하는 거는.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보수 후보가 아니라 진실은 보수 후보가 절대 아닌데 뭐 그 사람은 태생이 민주당에서 나왔을 뿐 아니라 뭐 지역적으로는 완전히 호남의 절대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는 이 사람은 절대 보수 후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보수 코스프레를 하는 건데 호남표가 갑자기 달아나서 문재인한테 갈까봐 호남표도 잡아두고 싶고 거기다가 영남의 보수표도 지금 계속 헷갈리게 만들어서 그걸 잡고 싶고 이 딜레마에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보수 유권자들이 저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가 되면 안보위기 극복할 수 있겠냐 그 점에 대해서 좀 똑바로 아셨으면 좋겠지. 안철수 후보가 그 사드 당원 변경을 설득하겠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보수 표심을 염두에 둔 것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그 플러스 혹 이제 유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어떤 그런 액션은 아니었을지. 단일화는 본인 입으로 뭐 명확하게 오늘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왔고 또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하고 단일화 이거를 주장하는 것 그것 자체도 홍준표 후보 단일화하고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건 바른정당의 존재 이유 새로운 보수를 우리가 해보겠다 그러면서 국가안보는 누구보다도 튼튼하게 하겠다고 우리 정강정책 만들 때부터 수도 없이 국민들 앞에 떠들었는데 그래 놓고 저 세력하고 손을 잡는다 그거는 우리 스스로 존재 이유가 없는 지금 이 새로운 보수를 시작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일 필요할 때라고 나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제일 필요할 때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후보한테 그렇게 뭘 얻으려고 그런 이야기들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뭐 전혀 저는 생각이 없어요. 그거는요 바른정당을 하려고 나온 사람들 중에요 자기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까지 새로운 보수에 대해서 말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걸 우리가 꼭 추구해야 될 가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선거 비용 문제나 단일화 문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나 그런 게 없어요. 유 후보는 사실 헌법 1조 1항 결국에 이제 뭐 트레이드 마크처럼 사실은 돼 있는 상황 같은데 유 후보가 말씀하셨던 그 헌법 1조 1항의 민주공화국 정말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 이제까지는 가능하지 않았지. 그게 약간 쉽게 말하면 유토피아 같은 거요.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가치들을 이야기하니까 그런 건데 사실은 진짜 굉장히 유토피아 같은 거라고. 근데 그거는 진보나 보수나 다 이렇게 정치를 하는 사람은 다 마음속에 갖고 있는 약간 꿈의 이런 나라, 사회 이런 거지. 근데 보수가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으면 나는 뭐 그건 참 좋겠다 싶고. 그 2011년과 2015년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민주공화국이라는 관점에서 공화국이 아니다라는 걸 자각하게 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계속 어떤 누적되었던 것들. 그런 점이 있죠. 예. 그렇게 되면 그때야말로 보수가 어떤 위기의식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야 됐던 시기였다는 생각. 이명박 정부 때도 나는 보수에 대한 위기의식이 대단했어요. 대단했고. 그래서 사실 뭐 내가 여당 국회의원이지만 뭐 여당 안에서 누구보다도 싫은 소리 많이, 듣기 싫은 소리 많이 하고 잘못을 많이 지적하고 그렇다고 내가 뭐 이 민주당 사람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내가 뭐 자기들하고 생각이 되게 비슷한 줄 아는데 예? 심상정 후보가 비슷하다고 하시던데. 심상정 후보는 그건 정의당이고 예? 그 민주당 사람들이 민주당의 그 친노 패권 세력들과 그 사람들이 아주 그 폐쇄성, 배타적인 그런 성향, 예? 자기들만 옳다는 독선, 그러면서도 부패. 나 그거 보면서 오늘 또 문재인 내가 그 말할 시간이 없어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무슨 예? 뭐 차떼기 이러는데 2001년 2년에 예? 삼성에서 안희정이 돈 받아간 거는 괜찮고 예?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돈 받은 거는 차떼기고 저는 그러면 차를 안 받고 뭘로 받았노? 그럼 좀 뭐 저는 리어카를 받았나?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정치가 그런 거예요. 정치가 자꾸 이제 남의 허물만 눈에 보이고 이러면 이게 평행선을 달려가지고 개선되는 게 없어요. 대부분 그 국가 업무만 하더라도 이명박 박근혜 때도 잘못한 거 있죠. 잘못 인정하고 예? 그렇지만 DJ 노무현 때도 잘못한 거 있단 말이에요. 예? 뭐 부패 문제만 해도 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금 그 민주당의 친노 그 세력에 얹혀 있는 그 정치인들의 어떤 혼자 깨끗하지도 않으면서 깨끗하다는 그런 의식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뭐 그런 점에서는 박근혜 정부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